네, 안녕하십니까. 크마TV ES텔러 정혜섭입니다. 11월 국내 해외 ES 트렌드 이슈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인데요. 위에부터 내용을 보시면 아리백 대표 윤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 그 다음에 생수 비닐 라벨 완전히 사라진다, 기후위기 책임 한국 18위, 국내 시총 200대 기업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C레벨 경영진의 80년대생 발탁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네 번째 국내 시총 200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71.5%인 143개사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첫 번째는 아리백 대표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인데요. 캠페인에 동참한 국내외 기업들을 대변해서 서한을 보냈음을 분명히 말하고, 사실상 기업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한 것이 상당한 역주행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긴급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상당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야심찬 목표를 세우도록 촉구를 한다라는 서한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아리백 대표가 그것도 좀 신기하게 기업의 대표한테가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은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캠페인인데요. 구글, 애플을 비롯해서 39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8개 기업이 가입해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리백과 CDP에서 이제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 G20 나라들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떤지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D 등급으로 받았는데 20개국 중에 17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D 등급은 어떤 내용이냐? 전체 전력 용량에서 에너지가 제한된 국가다.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재생 가능 목표인 넷째로 탄소 중립 전략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수준으로 아리백과 CDP가 낸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이슈픽인데요. 2026년부터 이제 생수 무라벨 의무화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생수 전 제품을 라벨이 없는 무라벨 형태로 바꾸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가 금지된 낱개 생수도 향후에는 정보무늬, 즉 QR코드를 넣는 무라벨 형태로만 판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수로 포함한 국내 생산 제품은 라벨이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명과 수원지, 유통기한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라벨 생수는 외부에 제품 정보를 표기한 묶음 제품에 한해서 판매되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는 낱개 제품에도 뚜껑에 라벨과 제품 정보들을 담은 비닐 포장을 붙이는 방식으로 무라벨에 가까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정보무늬, 즉 QR코드로 대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라벨 생수를 모든 매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인데요. 기후위기 책임, 어느 나라가 가장 클까라는 이제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18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30.6%, 2등이 미국 13.5%, 3위가 EU 유럽연합 7.5%,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일본 순으로 차지했고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1.7%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2020년 한 해 있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의 책임의 무게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 책임을 묻는 순서는 당연히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후 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로 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맞지만 누적 배출량은 1등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2등이 유럽연합이고요. 3등이 중국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 누적 배출량입니다. 24.6%로 1등, 유럽연합이 17.1%로 2등, 중국이 13.9%로 3등입니다. 이번에 11월 초에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27이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이집트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는 불과 2.8%에 불과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체류 시간은 1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진국 책임이 더 크다며 선진국이 보상과 재원을 내놔야 한다라고 개도국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1.1%로 총 18위를 차지했는데요. 비록 수치가 낮아 보이지만 후순위,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120여 개 나라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배출량에 걸맞는 책임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사이에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상위 10%가 탄소 배출량의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정의가 다시 요구된다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상장사 200개 중에 143개 기업인 71.5%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UN SDGs, GRI, SASB, TCFD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 네 개를 모두 채택한 기업은 71개, 4개 중에 3개를 활용한 곳은 34개, 2개를 활용한 곳은 20개, 1개만 활용한 것은 18개 기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의 성공 요건은 정보 공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내 이슈는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슈 내용인데요. 위에부터 내용을 보시면 유럽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최종본 승인,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COP27 폐막, 또 그 다음에 가축 트림새 논란 뉴질랜드, 그 다음에 EU 기업 이사회 성별균형법 채택, EU 또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요구, 또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시 직책별 급여 밝히는 급여 공개법 전면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서 보겠지만 네 번째 EU 기업 이사회 성별균형법 채택은 상장 기업들이 2026년까지 비상임 이사직으로 여성을 4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뉴욕시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직책별 급여 범위를 밝히는 급여 공개법을 전면 시행을 했는데, 올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직원 4명 이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직책의 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25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과될 거고요.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여성과 유색 인종 등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고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세부 해외 이슈픽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최종판 승인이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유럽의 에그프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무보고 자문 그룹인데요. 16일 ESRS의 최종판을 승인했습니다. ESRS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역량, 기회 및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규칙과 요건을 담고 있으며 기업 지속 가능 보고 지침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프라그는 ESRS의 표준 제안을 발표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100일간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를 반영한 최종본이 이번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반박 가능성 가정이 삭제된 것인데요. 기업이 자의적으로 특정 공시를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른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요구된 공시사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일반 원칙, 그다음에 환경,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 요건을 공개하는 기업은 약 5만 개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2025년부터는 250인 이상 또는 4천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기업, 2026년부터는 이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까지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이슈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COP27이 좀 이슈가 됐었고 앞서 국내 이슈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COP27의 가장 큰 이슈는 개발도상국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를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COP28에서 협의하기로 해서 좀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COP27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화석연료 손실 및 피해 보상, 완화 작업 프로그램, IMF 특별 인출권 활용, 탄소 거래 규칙,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적응, 기후 금융, 아프리카의 특별한 제한, 저배출 에너지, 미중 관계 해빙, 메탄, 모멘터 등 총 12가지 의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축 트림새 논란을 일고 있는 뉴질랜드 내용인데요. 뉴질랜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인간의 활동으로도 발생하지만 가축의 생리작용도 중요한 발생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를 통해서 내뿜는 온실가스 메탄이 연간 100kg이라고 하는데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이 가축에서 나오는 뉴질랜드는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는 47%를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뉴질랜드의 많은 과학자들이 가축 수를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묘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개량이라고 합니다. 메탄을 적게 생성하는 유전자를 가진 양들끼리 교배시킨 결과 3세대 만에 메타 배출량이 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유전자를 개량을 해서 메탄가스를 적게 내는 이제 가축들만 키우겠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동물 이제 윤리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거지만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제를 투입해서 가축 뱃속에서 메탄 생성을 막는 방법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송아지에게 먹였더니 메탄 배출량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돈 3천억을 들여서 농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농가들의 대책이라든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11월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마치고요. 12월 ESG 트렌드로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